야담 이야기. 서방님과의 첫날 밤에 신부는 비명을 지르는데 아주 먼 옛날 림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실을 상처하고 후실을 맞아들여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선실과 후실에서 낳은 나이가 비슷한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선실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재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실의 아이는 머리가 둔하고 공부도 못하며 가진 재주가 없었습니다. 후실은 남편의 눈을 무서워 겉으로는 선실의 아들을 예뻐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선실의 아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선실애가 16살 먹는 해에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잔칫날 진사는 아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를 위해 찾은 손님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실 아들 신혼부부 내외도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에야 방에 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갔던 신부가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신부의 아비가 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방에는 목이 잘린 신랑의 몸뚱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벌벌 떨고 있는 신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잠결에 싹둑하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낭군님의 목을 끌어들고 나가는 걸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는 아비규환, 그야말로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림진사는 신부의 집을 의심했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일을 벌인답니까? 믿어주세요. 신부의 집에서는 자신들의 결백을 믿어달라 애원했습니다. 림진사는 증거물도 없이 계속해서 신부 집을 추궁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덮어놓고 죄를 들씌울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목 없는 아들의 몸만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첫날 밤 신랑을 잃은 신부만큼 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부는 죽어도 림간의 귀신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랑의 목을 베어간 원수를 찾아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친부모한테 장사 미천을 얻은 신부는 남복을 차려입고 자파상에 차림새를 하고 원수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탐문을 하였으나 원수를 찾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신부가 큰 길에서 점을 치고 있는 늙은 점쟁이 봉사를 만났습니다. 점을 볼 수 있습니까? 신부가 봉사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채가 비싼데 괜찮겠어? 봉사의 질문에 신부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점을 보는 것이 얼마나 비싸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봉사 점쟁이는 한 번 점을 보는데 복채를 1000냥씩 내야 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처지를 점치고 싶었지만 손에 쥔 돈이 500냥 밖에 되지 않아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점을 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물러가고 나서도 신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자리에 있자 점쟁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싶은 것은 있사오나 복채가 모자라서 점을 보지 못하나이다. 신부는 일부러 사내처럼 목소리를 두껍게 만들어서 대답했습니다. 자네 여자 아닌가? 대뜸 신부에게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 음원을 가장해도 나를 못 속이네. 점쟁이에게 호감이 생긴 신부는 그간의 불행사를 점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점쟁이는 혼자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점괘가 나왔다며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신랑의 목은 림진사 사랑채 창고 앞 밀가루 독에 있네. 그걸 찾아 진사에게 드리면 알돌이 있으리라. 신부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마치 자신의 꿈에 나타나 신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신부의 꿈에 신랑은 찾아와 이런 말을 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신부는 점쟁이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는 그 길로 즉시 림진사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바삐 걸음을 옮기던 신부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인사를 올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점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부는 산신령이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잠시 환상에 빠졌던 것인지 어쨌든 정신을 다잡고는 림진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파상 차림새 그대로 림씨의 집을 찾은 신부는 물건을 앞에 늘어놓고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이것저것 고르느라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노비 하나가 밥을 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쌀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갈 때를 노려 창고로 같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 아버지의 후실이 열쇠를 쥐고 쌀을 떠내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 신부는 흰도복 차림새를 하고 신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림진사는 신부를 집에서 쫓아내고는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는 새벽부터 다시 림씨 집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면 여한이 없겠다 애원했습니다. 림진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부탁하는 신부를 차마 모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림진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고 안에 밀가루 독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사는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로 후실은 창고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사가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밀가루 독을 해치니 아니나 다를까 흰색 보자기 꾸러미가 나왔는데 거기 안에는 아들의 골이 있었습니다. 진사는 종을 시켜 후실을 묶어서는 고을 원님에게 상소했습니다. 원이 집장사령을 불러 주리를 틀게 하고 자백을 시키니 후실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후실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신복에게 자객을 얻어 신랑의 목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원의 윤허를 받은 진사는 손수 후실과 후실의 아들 그리고 선실 아들의 목을 벤 자객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 절반은 노복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신부에게 주고는 첩첩산중으로 돌을 닦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명당이라 불렸습니다. 꽃분이와 서방님이 첫날 밤을 보내려는데 감히 나를 두고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쇠돌이란 총각과 꽃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소꿉동무가 되어 날마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봄이 돌아와 산마루에 파랗게 잎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산기슭에 앉아서 땅을 우묵하게 파놓았습니다. 파놓은 구멍에다가는 민들레를 뜯어놓고 국을 끓이고 다른 구멍에다가는 모래알을 주워놓고 밥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꿉놀이 장난을 치다 꽃분이가 쇠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넌 밥을 다 지었니? 난 밥도 짓고 국도 끓였는데 혼자 냠냠하고 먹자니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쇠돌이가 답했습니다. 얘 넌 우리 집 식구질을 하려무나. 꽃분이가 쇠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국과 밥을 떠놓으려무나. 쇠돌이가 답을 하자 이어서 꽃분이가 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짜 한 집 식구니 함께 떠놓고 같이 먹자꾸나. 꽃분이가 말을 하자 쇠돌이는 쇠돌이대로 우겼습니다. 예, 아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떠놓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먹는데도 그런다. 꽃분이가 쇠돌이 말을 받았습니다. 에구, 그럼 애기질을 누가 하니? 이렇게 하자. 너는 어머니질을 하고 나는 아버지질을 하고 이 길쭉한 돌멩이가 애기질을 하면 되잖니? 쇠돌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 꽃분이도 눈을 새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장난을 치고 놀다가도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소꿉질을 하던 때는 지나 쇠돌이와 꽃분이가 장가들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뒷산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드는 때였습니다. 3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하던 쇠돌이네 집 외기러기가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기러기 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러기는 며칠간 하늘을 쳐다보며 울어댔는데 어느 날 나무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쇠돌이네 집으로 날아내렸습니다. 두 기러기는 3년 만에 만난 기쁨으로 끼룩끼룩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들을 보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부부로 이별을 해서 만나서 이러는 것이요. 한 사람은 기러기가 3년간 이별을 하였다가 다시 만나니 기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애미와 새끼 사이인 것이야. 다른 사람은 애미와 새끼 기러기가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기러기가 몸이 뒤엉킨 채로 숨을 거둬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괴이적은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처음 나오는 화제가 기러기가 숨을 거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곰상곰상하게 내 한마디, 다른 사람 한마디 의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서로 낯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 자신들의 주장이 확고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뜻이 맞다며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기러기를 두고 논쟁을 펼치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니 내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하던 논쟁도 하나의 생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기러기는 갈라진 지 3년이 되는 한 쌍으로 추측했습니다. 기러기가 서로를 만나고 보니 그 정이 더욱 깊어졌는데 다시 날아가려니 3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기러기는 애석하게도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러기는 서로 갈라질 수는 없고 더는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기러기 두 마리가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러기처럼 정이 깊어야 해.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처럼 부부 사이에는 정이 깊어야 한다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처럼 남녀 사이에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에게 일어난 일은 마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러기의 사건도 대충 일단락이 나고 그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쇠돌이와 꽃분이가 장가들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경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쇠돌이와 꽃분이가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 부자는 꽃분이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꽃분이네는 살면서 어려워질 때면 김 부자에게 돈을 빌리곤 했는데 김 부자는 거의 사채 수준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네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돼 돈을 빌리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자는 이걸 이용하여 꽃분이를 평생 종으로 쓸 목적으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꽃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김 부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생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김 부자는 꽃분이 아버지를 만나 돈을 갚지 못하면 꽃분이가 머슴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쇠돌이는 김 부자에게 사랑하는 꽃분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자네 집으로 머슴으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으니 이는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쇠돌이는 아버지와 의논하고는 꽃분이를 데리고 멀리 타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꽃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두 사도는 의논 끝에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혼례를 치르고 타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도는 한 집에 모여 앉아 마을 좌상영감을 모셔놓고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쇠돌이는 꽃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기러기의 사랑처럼 굳건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꽃분이 앞에 함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쇠돌이는 기러기 모형을 만든 나무 기러기를 3번 들이밀고 절을 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쇠돌이와 꽃분이는 밤중으로 타향길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좌상영감이 혼사에는 나무기러기를 쓰기로 했는데 나무기러기의 날개라도 돋친 듯 온 나라에 이러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 예법에 장가드는 날 신랑은 나무기러기를 밀면서 자신의 굳은 맹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본시 나무기러기는 친형례를 행할 때 신랑 집안의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이 들고 신부 집으로 가 신부 집 사람을 통하여 신부의 부모에게 전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집안의 우서른들과 좌정한 가운데 신랑의 배례를 받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의 양친에게 나무기러기를 드리는 예가 전한예입니다. 전한예를 올린 후 신부의 어머니가 치마폭에 나무기러기를 안고 신부가 있는 방 안으로 던지는데 이때 나무기러기가 서면 아들을 낳고 누우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인은 1년에 한 번. 서방님 오늘 밤 왜 절 외롭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주먹으로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이 문둥이 자식 보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는 부둥켜하는 채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둥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친한 사이를 보고 문둥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한 곳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둘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각별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의 사이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던지 부인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친구의 생일만큼은 기억을 해 생일날만 되면 가서 꼭 축하를 해주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생일날 저녁이면 외로워할 정도였고 또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친구가 대신 감기에 걸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네.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나. 혹 아프게 되면 먼저 말을 해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해볼 테니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네야말로 아프면 필히 나에게 먼저 말하게 알았나 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두 친구는 신발을 사서 신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그들은 한겨울이 오면 나무가래를 달구어 가지고 다니다가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리면 발을 나무가래에 녹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일절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남몰래 무인심산에 가서 은거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 다른 친구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는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매일 같이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마고우로 항상 곁을 지키던 친구가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사라진 지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잘 지냈는가? 문둥병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병이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야? 친구는 너무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치병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병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나타나자 어찌나 좋았던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두 친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꿈에도 잊지 않던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문둥아 하고 인사를 표시하며 둘 사이에 친밀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이 떠난 곳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어디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홀로 무인심산에 홀로 숨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친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던지라 친구 앞에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인심산에 홀로 지내던 친구는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속세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친한 친구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험상궂은 꼴을 친구에게 보이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또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할 것 같아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무인심산에서 홀로 지내며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감주를 빚어놓고는 늘 그 감주를 마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산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녹음이 우러지고 꽃피어 봉접을 부르는 그윽한 꽃향기 속에서 풍어를 읊고 수림 속에 꾀꼬리를 벗삼아 노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감주를 마시면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려는 신호라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마신 감주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주가 되어줄 주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감주를 거의 다 마시니 그의 병도 어느샌가 거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감주를 마시던 문둥병 친구가 항아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구렁이가 빠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주 자체로 친구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가 감주에 들어가 죽게 되면서 효능이 발현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구렁이 감주가 약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감주를 빌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뱀술을 고아서 먹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구렁이가 약이 된다고 가마에 시루떡을 찔 때마다 가마에 구렁이를 매달아 기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친구로 인해 산에는 구렁이와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문둥아 잘 지냈노라며 말하는 걸 친한 친구에게 잘 지냈냐는 설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 믿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머슴은 부인을 왈칵 안으며 봉선아 미안해. 옛날 한 마을에 봉선이와 일남이라 불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 공양도 잘해 인근 마을에 예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난 처녀였습니다. 일남이는 힘장수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도 착해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돌봐주어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총각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봉선과 일남은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과 허전함에 마음이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돈독해졌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일남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들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 모두 어여삐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운마을의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라는 작자는 봉선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터라 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성만의 기질을 눈치채고 있던 봉선이는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을에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롭게 혼례를 올릴 줄 알았던 봉선이와 일남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봉선이가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싫었던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남이를 3년간 다른 곳으로 노역을 보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남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봉선이 어머니는 일남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혼례라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남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에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몸만 건강히 돌아와. 봉선이는 남편이 된 일남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봉선이는 일남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꼭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일남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떠난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건강하게 보내주세요. 뜰하게 나간 봉선이는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봉선이는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낭군에게 보여주고 낭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일남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사무쳤습니다. 일남을 향한 봉선이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만이는 매일 같이 봉선이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혼례까지 올렸는데 어찌 그러는 거야. 봉선이가 버럭 짜증을 내도 성만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봉선이가 샘물터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틈에 또 다시 따라온 것인지 뒤에서 성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물 한 바가지만 떠줘. 봉선이가 물을 떠서 주자 성만은 소처럼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봉선이가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봉선이가 나무를 캐러 갔다가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성만은 봉선이가 들고 있는 진달래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진달래 안 주면 여기 못 지나갈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봉선이는 진달래를 성만에게 주었습니다. 성만은 성화를 부려 억지다짐으로 꽃을 받아서는 가슴에 진달래를 달고는 봉선이가 주었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남을 향한 봉선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낭군님만 기다릴 것이야. 봉선이는 성만에게 일남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성만이 봉선이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성만이는 꾀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읍의 한 관리가 와서 일남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의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봉선이 모녀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과부가 되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천혜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키는 봉선이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관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니 일남이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석 3년을 기다려보고자 하는 게 봉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봉선이의 속도 모른 채 밤낮으로 봉선이의 집을 찾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여도 봉선이는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성만이는 끈덕지게 들러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봉선이의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도 봉선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고 있으니 성만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을 불러 술을 얼큰하게 취하게 먹이고는 자기와 봉선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봉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에서는 집으로 찾아온 성만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봉선이는 다시는 발길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만의 무례한 행동에 봉선이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꿀 안 든 꽃에 벌 안 들거늘 결백한 봉선 앞에 성만이도 물러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성만이는 여전히 봉선이를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만 봉선이는 한 번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일남이가 3년을 보내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아내와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던 아내 봉선이가 성만이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봉선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남은 아내 봉선이를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봉선이는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통 자신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가서 딱히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다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니 봉선이는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스스로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봉선의 흰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일남이는 봉선이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어버린 봉선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남이는 봉선의 무덤 옆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일남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지라 일남이는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꼭대기에 한 폭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남이는 그 꽃을 떠서는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씨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일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씨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봉선화라 불렀습니다. 머슴총각은 처녀의 소중한 곳의 야릇한 냄새 때문에 남자들은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고을의 갑부로 불리는 부잣집 교수와 가난한 집 총각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둘은 신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잘라낸다고 해서 억지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몰래 주고받는 사랑은 바다같이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정이 깊어만 지니 두 사람은 더는 떨어져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소중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서 찾아다니게 되니 몰래 하는 일이지만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얼마 되지 않아 부잣집 규사의 집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크게 분노한 규수의 아비는 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녀석을 만나면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도록 해라. 규수의 아비는 딸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규수와 가난한 집의 총각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각과 처녀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되자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총각은 밤마다 사랑하는 처녀가 달려나오지는 않을까 싶어 자정이 넘도록 담장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처녀는 툇마루에 앉아 높은 담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그리움은 커졌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갇혀 총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처녀는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처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총각 생각뿐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기른 딸이 자리에 눕게 되자 아비의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비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청해드리고 날마다 약을 갈아대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그리워해 몸져 누워 있으니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으로 치료될 병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처녀의 아비에게 설명을 해봤지만 그들의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아비는 어떻게든 딸을 예전의 착한 자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처녀가 병으로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식을 들은 총각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의원 대신에 저를 불러간다면 처녀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 처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라 얘기를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할 뿐 그의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아비는 출중한 의원만 계속해서 불러대니 이를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총각은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부잣집 딸은 방에 누운 채로 사랑하는 총각도 만나지 못하고 총각의 성명석자만을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며칠이나 총각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다 못한 처녀의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처녀의 아비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점점 목소리에도 기력이 쇠하게 되기 시작했고 처녀는 결국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리 만든 장본인이구나. 딸을 잃고 나서야 처녀의 애비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비는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 딸이 눈을 감게 되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며 자책을 할 뿐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딸을 남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총각은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총각은 처녀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그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쏟아내며 지냈습니다. 왜 저를 두고 이리도 빨리 떠나가신 겁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추석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총각은 홀로 외로이 처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녀의 무덤에 가서 울고 있던 총각은 무덤에 자란 풀을 뽑아서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어찌 남의 사랑하는 처녀의 무덤을 덮은 것이냐. 총각은 처녀의 무덤을 덮고 있는 풀을 보는 것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총각은 무덤에 있는 풀을 모조리 뽑아서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각의 코로 향긋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풀을 태우면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총각은 신비한 일이라 여겨 풀이 타고 있는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잎과 줄기는 다 탔는데 윗부분 중에 종자가 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혼이 하늘로 올바르게 닿지 못하고 향기로운 풀로 변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씨를 가져다가 봄에 비옥한 땅에 뿌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총각은 처녀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풀을 태우며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처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사랑하는 처녀가 자신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기분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풀의 향기를 맡으면 정신이 혼몽해지기도 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몇백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풀을 불에 태워 냄새를 맡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피우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배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속에 깃든 이야기는 아픈 사랑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배의 유래는 아니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의 예절이 엄격한데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피우려면 고개를 돌려 피웠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조선에 처음 전파될 때만 해도 이런 예절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앞에서 신하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담배 예절로 자리를 잡는 시초였습니다. 인디언들도 담배의 전설이 있는데 추녀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소녀를 보면 얼굴을 돌렸고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죽기 전 마지막 말은 다음 생엔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요. 였고 그녀가 죽은 자리에 풀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것이 담배라는 것이 인디언들의 전설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흥분하며 제발 아주 먼 옛날 심산벽곡의 아들과 며느리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 공대를 잘하기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부부간이 별을 이고 나가 달을 지고 들어오면서 부지런히 일을 한 덕에 그의 농사가 각별히 잘 되었습니다. 조이삭은 황개꼬리 같고 감자는 강아지만큼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놓았지만 뜻하지 않게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잘 모실 수 있는데 일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을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살릴 방도가 없겠습니까? 의원이 시키는 대로 정성껏 약을 쓰고
아버지를 열심히 챙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노령의 기력이 쇠했던지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부자리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한 의원으로부터 아버지의 기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삼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요. 산삼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들은 아들은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산삼을 캐러 갈 것이니 아버지를 잘 부탁합니다. 아들은 즉시 산삼을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산으로 들어가자 더욱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는 산으로 산삼을 캐러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산삼을 캐러 떠난 지 달포가 지나고 가을도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고 놀라서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삼을 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병고를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아버지의 아침상을 대접하고 점심과 저녁 음식은 식지 않게 감아목에 두었습니다. 식사를 챙겨둔 아내는 남편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찾아 밖으로 나선 아내는 저 멀리 남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탈 없이 돌아오는 걸 보니 아내는 안도에 숨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오시는 겁니까?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아내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향해 달려가던 아내는 급작스럽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늙은 범이 남편을 노리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놀라서 아내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범은 시익 웃음을 보이더니 남편을 덮치러 달려갔습니다. 범이 달려오는 모습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는 바닥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내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남편에게 달려드는 범을 막아섰습니다. 집에 연로한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아내는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낭군님을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나타나 소리치는 여인의 모습에 범은 놀랐는지 귀를 벌쭉거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범에게 다가갔습니다. 범의 앞에 선 아내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그간의 집안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남편이 산삼을 캐러 산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범에게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이 기절했던 남편도 정신을 차린 참이었습니다. 범은 한참을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범은 뒤로 물러서서 꼬리로 등을 툭툭 쳤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멀뚱멀뚱 범을 바라봤습니다. 범은 계속해서 꼬리로 자신의 등을 툭툭 때렸습니다. 등에 타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묻자 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범의 등에 올라타니 범은 날파람을 일구며 질풍신뢰와 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날파람을 일구던 범은 깊은 산속에 이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남편은 범이 내려준 곳을 보고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범의 등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산밭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범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열심히 삼을 캐고 또 캐냈습니다. 삼을 다 캔 것을 지켜본 범은 다시 꼬리로 등을 때렸습니다. 범은 부부를 등에 다시 태우고는 순식간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범의 등에서 내린 부부는 범을 향해서 100번, 1000번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범은 알았다는 듯 꼬리를 젓더니 바람처럼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만약에 부인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꿈을 믿지 않았더라면 남편에게 큰 병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산삼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부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다시 한번 범을 간 곳을 바라보며
범이라는 짐승도 우리의 효를 아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부부는 서둘러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큰 삶을 골라서 대접하고 나머지 남은 삶은 앞산에 심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삶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드리니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활력이 맴돌았습니다. 부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의 병석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삶을 챙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효자 효부를 두었기에 다시 살아났구나. 아버지는 부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삼을 달여서 자주 마시니 원기를 회복해서 만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의 아픈 사람들도 부부로 인해 기력을 회복하니 동네에는 부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앞산에 심어놓은 산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떨어뜨려 수많은 동자삼이 땅을 뚫고 자라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효성이 지극한 부부와 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남산골을 산삼골 혹은 효자골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 소재지 서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옛날 앓는 아버지를 위해 효성을 다한 바오라는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한번 꿈속에서 한 의원의 말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수십 년 묵은 산삼을 캐다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의 효성스러운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이 골을 효자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마님은 머슴들을 보며 오늘 밤부터 내 거야. 옛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오장육부의 욕심주머니가 더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작은 방의 농토는 모두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없는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는 것으로만 성차지 않은 부자는 묘한 꾀를 내어 최간의 일가를 몽땅 머슴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골을 썩이면서 궁리하던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한바탕 웃어대다가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 씨를 보고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소작짓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엔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 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욕한 부자는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최 씨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막 3개를 보았는고? 길가에는 원두막 하나밖엔 없었으니 최 씨는 원두막 3개를 보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득이양양한 부자는 또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소 4마리를 보았는고? 최 씨가 오던 길 옆은 모두 곡식 밭이어서 최 씨는 소 1마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는 부자의 엉터리 수작에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풀숲도 아니고 또 후치질할 때도 아닌데 어찌 소가 곡식밭에 들어선단 말이요. 그러게 수수께끼라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입을 벌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내어놓았습니다. 이 뒤산에 나무가 몇 대 서 있겠는고. 울룰창창한 나무숲에 대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세어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 씨는 당장에 부자의 머슴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니 부자의 웃음주머니는 흔들거렸고 욕심주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 씨의 마누라를 불러놓고 또 아까와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입맛도 나도 기운도 더 나서 온 세상을 독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그는 최 씨의 맏아들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며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그를 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그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알아맞히면 농토도 얻을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머슴을 면하게 될 터이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마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때 부자의 노파가 영감의 다리를 쳐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 녀석은 꽤 약삭 바르던데 영감이 실수할까 근심이요. 원, 방정 맞는 소리요. 내 조상 덕에 이런 상팔자를 타고났는데 실수란 당치도 않소. 부자는 커다란 입이 귀 밑까지 돌아가게 웃으며 배포유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 씨의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깊고 깊은 산골로 걷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부자의 밭을 소작짓지 않으려고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감자와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가 만작이었습니다. 해질녘에 동생의 오두막에 이른 마디는 동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얘야, 그 부자가 수수께끼 맞추러 오라는데 어찌겠니? 형에게서 자초지종 말을 들은 동생은 주먹으로 구들판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니? 동생은 한동안 생각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우리 집 식솔은 모두 그놈의 머슴이 되었구나. 마지는 한숨으며 떠나갔습니다. 동생은 처마 밑을 떠들고 연못가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맞게 다듬어서는 배주위를 찢어 돌돌 감싸가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뜰락에서 뚜벅거리던 부자는 최 씨의 둘째를 보자 어험 하고 건가래를 떼었습니다. 너 이리로 오는 길에서 막 셋을 보았느냐? 예,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더운 때라 원두막에 들려 다리십을 했어. 둘째의 말에 부자의 두 눈알은 된 똥눈은 암코양이의 눈알처럼 올롱해졌습니다. 올리막이니 막이 하나요, 내리막이니 또 막 하나요, 원두막이니 또 막이 하나여서 모두 막이 셋이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또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소 4마리는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비가 오지 않아 며칠 가물더니 기력 박곡식들이 말라서 소소들 합대다. 부자의 눈알은 흰자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들에 또 소들이면 틀림없이 소 4마리가 되었다. 부자는 손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상덕에 입은 상팔자가 아무려면 일조의 물거품으로 되랴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뒤산에 나무가 몇 대 섰느냐? 이건 산신님도 모르는 일이야. 거 옳은 말이여. 그럼 모르겠단 말이지? 점심밥을 든든히 먹고 저 덕대밭 기음매러 가거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다. 그 말에 둘째는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산신님이라는 게 있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모르고가 있어? 그러니 산 사람인 나는 알만하다는 게요. 둘째는 두 눈을 쪼푸리고 뒤산을 바라보더니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했는데 실로 옳구나. 과연 백백하고도 칠칠하게 나무가 들어섰으니 그 어느 때나 푸르청청한 산이구나. 그 말에 부자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몇 대인가 말이다. 박바가지 같은 영감골로 무슨 수수께끼요 참대꺾기요 하는 게 있어. 뒤산에 일만 하고도 49대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 백백하니 많이고 거기에다 칠칠이 49를 합하면 모두 몇 대요? 부자는 눈알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깨고소하게 부자의 상통을 바라보던 둘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이 수수께끼로 내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이번엔 내가 내겠소. 맞추면 영감 소원대로 들어주겠소. 그러자 부자의 튀어나온 눈알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 암남산의 노루가 노루를 업고 뛰어가는데 크기가 같소. 어느 것이 어미 노루겠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눈알은 제 곳으로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홍, 그것도 수수께끼냐? 참대꺾기로구나. 예로부터 부모 공양을 잘해 연려문에 오르면 만백성의 본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라 짐승도 매 한 가지라. 자식 노루가 저를 낳아 기른 늙은 어미 노루를 업었겠으니 번연한 사실이 아니냐. 영감 입은 여물었어.
그러니 영감 말대로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럴진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더욱 그래야 하므로 오늘 나도 부모와 형을 모시고 가겠어. 부자는 말이 막혀 묵묵부런이었습니다. 영감, 이걸 더 알아맞혀보. 둘째는 꽁무니에서 배천에 꽁꽁 싼 것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쓰겠소? 달겠소? 부자는 한참 동안 기웃거리고 여겨보면서 상팔자를 주었다고 감심되어 온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번데 머리에는 땀방울이 내돋고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자는 트집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쓴 것은 맛을 봐야 알지. 그럼 맛을 보오. 둘째는 배천을 벗기고 참나무 방망이를 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맛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라며 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니 영감은 놀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부자 영감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